베르킨게토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프랑스에서도 위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갈리아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네, 베르킨게토릭스. 그리고 카이사르를 상대로 승리하기도 해요. 카이사르가 생전 처음 패배를 당한 게 이 베르킨게토릭스한테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카이사르가 좀 깊숙이 찔러가지고 갈리아군을 패배시키려고 했는데 깊숙이 딱 들어가니까 하객진을 펼쳐서 딱 싸먹어요. 그러면서 로마군이 되게 많이 죽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청야전술을 이용해서 로마군을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또 야만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술적인 감각이 탁월했죠. 로마군이 어디서 밥을 먹냐? 아, 현지에서 보급을 취하는구나. 그러면 현지에 있는 걸 다 없애면 되겠네 하면서 일단 땅 위에 있는 어떤 곡식들은 자기네가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 들판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건물까지 다 불태워가지고 로마군이 이게 어디 들어가서 잘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군은 이제 뭐가 잘 데가 있으면 들어가서 잘 텐데 잘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아유 힘들어 이러면서 막 막사 지어가지고 텐트 치고 자고 이래야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와 베르킨게토릭스의 정면 대결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베르킨게토릭스는 머리카락이 풍성하군요. 카이사르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니발과 스키피오도 이렇게 싸웠는데 뭔가 결말이 보이는 것 같지만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에요 그냥. 예, 잡담입니다.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찾아봤더니 베르킨게토릭스가 아까 식량을 다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식량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정확히 여기로 갔습니다. 와, 이거 완전 천혜의 요새죠. 천혜의 요새로 들어갔고요. 8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식량을 싹 챙겨서 청야전술로 다 불태운 다음에 이 알레시아라는 곳에 틀어박힙니다. 여기가 바로 알레시아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금도 알레시아 야외 박물관 이런 데가 있죠.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레시아에 틀어박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구원군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전령한테 편지를 주면서 나 여기 있어. 근데 카이사르 올 거야.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라. 함께 싸우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역시 로마군이 도착을 합니다. 약 6만 명의 로마군이 카이사르와 함께 도착을 하고 카이사르는 바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포위를 한 다음에 장벽을 설치하라고요. 에? 여기를 장벽을 설치한다? 굉장히 넓은 곳인데 여기 장벽을 설치한다? 근데 이게 로마군은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싸울 때는 최고의 군인들이었지만 싸울 때가 아닐 때는 자기들의 막사를 하루만 자고 가더라도 막사를 다 지어서 자고요. 또 만들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공병 집단이었죠. 이때 당시 시대에는 뭐 기계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다 손으로 뚝딱뚝딱 다 만들었겠죠. 그래서 로마군들이 이제 이렇게 평상복 입고 벽을 칩니다. 벽을. 둘레가 제가 알기로는 20km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헐. 근데 요런 벽을 쳐두면 좋은 게 뭐냐면 기습을 안 당해요. 야간 기습 같은 거에 보통 취약한데 이런 벽을 쳐둬버리면은 기습을 그냥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베르킨게토릭스가 어떤 전령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도 이제 못 내보내죠. 원래는 뭐 한 100명 정도 내보내서 그냥 말 타고 뚫어버리면은 한 90명 죽고 10명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르킨게토릭스를 여기서 굶겨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베르킨게토릭스가 나름대로 식량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전령이 도착을 합니다. 장군 하면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갈리아족이 벌떼처럼 오고 있다고. 벌떼처럼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벌떼처럼 오는 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은 역사가들에 따라서는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적은 갈리아 정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 있죠. 그 갈리아 정기에는 25만 8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24만 8천 명인가? 어쨌든 25만 명 정도 나와 있는데 진짜 벌떼처럼 몰려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상태에서 위치를 고수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바로 도망가야죠, 그죠? 지금 자기가 포위하고 있는데 역포위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적들이 뛰어오면은 그냥 도넛 모양으로 쌈 싸먹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렇게 안 해요. 카이사르는 군사적으로 완전 천재였어요. 카이사르는 자신을 믿었고 로마군의 강함을 믿었고 또 적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갈리아족 땅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망치면은 가는 길에 야금야금 병력을 계속 잃게 되고 또 병력을 야금야금 잃으면서 또 배고프니까 낙오자들도 계속 생기고 부상병도 생기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벽을 한 겹 더 설치한다. 빨리 다시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설치했던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나중에 뭐 발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와, 보시면 여기 지금 해자도 있어요. 해자도 있고 이런 데 지금 그물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한 것 같죠. 그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발이 많이 빠지겠죠. 망루에서 여기서 필름 막 던질 거고 활도 쏠 거고 여기 목책을 다 설치하고 해자 파고
해자 앞에는 이렇게 뾰족한 나무들도 꽂아놨어요. 이 뾰족한 나무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타고 뛰어오는 애들한테는 쥐약이죠. 여기까지 와서 딱 막혀 있으면 필름이 막 날라오고 그러면 죽는 거는 오로지 갈리아 군만 죽게 됩니다. 와, 이게 기원 전 싸움인데 이렇게 했고 로마군이 이제 최고의 공병 집단이었던 게 갈리아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걸 완성을 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주 표준화 시켜가지고 간격도 딱딱 맞게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넛 모형으로 만든 다음에 도넛 모형 안쪽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위치를 딱 나누고 방어를 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한 번 더 놀래서 자빠졌죠. 헐. 이때 당시에 이 진영을 그려주신 외국인 화가분이 계셔가지고 또 공짜로 쓸 수 있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이었다고 대략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이 알레시아죠. 알레시아에 베르킨게토릭스가 있고 로마군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드디어 갈리아족 지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고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에서 10만에서 40만까지 왔고 카이사르가 쓴 그 갈리아 전기에서는 24만 8천 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도넛 모양으로 양쪽에서 전투를 했는데 실제로 바깥쪽에서 갈리아군이 쳐들어오니까 베르킨게토릭스도 그 8만 명 중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양쪽에서 싸웁니다, 진짜. 로마군이 실제로 이 사이가 한 200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양쪽을 다 방어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방어를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마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방어력을 가진 방패 그리고 갑옷 투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반면 갈리아족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었고 이 당시의 전투 상황들을 보시면은 요건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다 그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려놓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나게 표시된 부분은 기병 캠프예요. 기병 캠프. 그리고 여기는 보병 캠프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나가가지고도 싸우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캠프를 차려놓고 여기서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게. 그래서 로마군은 쉽게 뚫리지 않고 베르킨게토릭스 나와서 싸워보려고 하지만 이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갈리아족 같은 경우도 합쳐서 30만이 넘으니까 얘네들이 먹는 식량 이런 게 엄청나죠. 자기들도 결국에는 가지고 왔던 식량 떨어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판을 내기 위해서 한판 승부를 걸어보거든요. 바로 여기 이 북쪽 보시면 여기 산 있죠, 산. 이 산에서 위에서 아래로 뛰어 내려가면서 공격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경사를 이용해서 뛰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 장면을 기록한 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진짜 맹공을 퍼붓고요. 맹공을 퍼붓고 이쪽으로 이 빠진 병력들을 중에서 어떤 경해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뚫립니다. 어느 정도 뚫리고 목책 돌파 당하고 안쪽으로 갈리아족들이 쳐들어와요. 이제 이러면 끝난 건데 카이사르는 이때 기병대를 출동시켜요. 와,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기병대를 출동시킨다? 어떻게 했느냐? 기병대, 아까 캠프에 있던 기병들을 밖으로 빼서 기병 보이시죠? 밖으로 빼서 후미를 강타하게 해요. 와, 이거는 진짜 후미를 강타해서 갈리아족이 순식간에 앞뒤로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군 기병들은 지금까지 싸우는 동안 쉬고 있었거든요. 체력 만땅인 상태에서 갈리아족을 진짜 짓밟아 버렸어요. 짓밟아 버려서 갈리아족들이 계속 죽고 이쪽에 있던 갈리아족들은 다 전멸을 당합니다. 이렇게 알레시아 전투에서 가장 위기이자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둔 게 바로 이 북서쪽에 있었던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였고요. 이 당시에 이 전투에서 갈리아족이 거의 한 8만 명, 9만 명 정도 죽어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서 갈리아족은 이제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게 되죠. 더 이상 공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고 지원군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베르킨게토릭스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대로 나와서 무릎 꿇고 항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항복하는 베르킨게토릭스인데 이 다음에 무릎 꿇었거든요. 조용히 혼자서 백마를 타고 와서 카이사르 앞에서 말 타고 몇 바퀴 돌더니 내려서 무릎 꿇고 그대로 항복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 형님 제가 졌습니다. 이 베르킨게토릭스는 이후 카이사르가 로마로 개선할 때 있죠. 그때 개선식에서 처형됩니다. 이렇게 카이사르와 베르킨게토릭스의 싸움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이 났죠. 이게 바로 알레시아 공방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싸움이 저는 약간 한국사에서도 비슷한 전투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언제였을까요? 아까 제가 연변 거짓 이야기도 했고 남쪽에서 문명국에서 북쪽으로 쳐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윤관의 여진정벌이죠. 윤관도 그 당시에 고려가 최전성기였거든요. 귀주대첩에서 거란족을 격파하고 고려가 송나라나 거란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송나라 사신한테 막 갑질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때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진족 와난 아골타랑 싸웠는데
이때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예, 이때 우리 윤관 장군님이 뭐 물론 문관이긴 했지만 카이사르 같은 군제가 있으셨다면 이때 이제 아마 고구려 영토 거의 회복하고 고려가 좀 더 오래 가고 어떤 서양에는 로마가 있다면 동양에는 고려가 있다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뭐 역사에 만약이란 없죠. 이때 하필이면은 아골타가 이겼죠. 이 아골타는 금나라를 세워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꽤 오랫동안 세력을 떨치고, 우리도 이때 진짜 우리가 아래로 보던 여진족한테 사대를 하잖아요. 이자겸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김부식, 이자겸이 사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꺾이고 우리 지금 반도 국가가 돼버리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위상이 변화됐어요. 원래는 그냥 중재자였는데 카이사르가 집정관 출신 정복자가 됐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정복자, 폼페이우스는 군사 분야에 강점이 있으니까 에이 뭐 나도 어느 정도 했어 생각하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셋 중에. 바로 크라수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 했겠죠. 야, 저 3명 중에서 2명은 그래도 군사적인 어떤 업적을 했는데 크라수스는 맨날 돈만 박힌다던데? 그래서 크라수스는 군공을 세우기 위해서 파르티아 원정을 출발합니다. 파르티아가 어디였을까 보시면, 자, 여기 지금의 터키 쪽이거든요. 이 동쪽입니다. 동쪽. 파르티아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파르티아 하면은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까지는 활 쏘는 애들이 안 나왔는데 얘네들은 활을 엄청 잘 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무용청 벽화 같은 거 보면 달리면서 뒤쪽으로 활 쏘죠. 이걸 보고 고구려 샷 이렇게 말 안 해요. 파르티안 샷이라고 말을 해요. 파르티안 샷. 한마디로 기마 민족이, 어떤 유목 민족이 달리면서 자유자재로 어느 방향으로든 활을 쏘는 게 바로 파르티안 샷인데, 아니 아무리 열등감이 들어도 그렇지 쳐들어갈 때 쳐들어가야지. 지금 파르티아로 쳐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좀 그쵸? 좀 너무 무리한 거죠. 파르티아로 쳐들어가서 여기 반대쪽에 있는 거 보시면 로마군이에요. 로마군이 다 죽어있죠. 지금 앞쪽에 기병 다 죽어있고 지금 로마군들이 계속 그냥 파르티안 샷에 걸려가지고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도 이 파르티아, 그리고 어떤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실크로드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여진족 쪽 땅, 우리 고구려 땅 이쪽까지가 다 이제 기마민족, 유목민족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때 한 거고, 이 고구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의 유물인 금동대학로, 그죠? 금동대학로에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파르티안 샷이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파르티아한테 쳐들어갔고요. 크라수스가. 운명은 이런 운명을 맞습니다. 뛰어오면서 한 줄로 활을 바바바바바박 쏘는데 이거는 필름 갖다가는 어떻게 안 되죠. 특히 이런 정도의 거리에서는 필름 던져갖고 뭐 맞겠어요? 그 큰 창 던져봤자 뭐 20m나 날아갈까요? 그래서 파르티아 원정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크라수스의 완벽한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전투가 이제 카레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카레 전투에서 크라수스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크라수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때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냐면은 파르티아 사람한테 그랬대요. 달라는 거 다 줄게. 야, 너 땅 필요하냐? 땅 줄게. 야, 금 필요하냐? 금 줄게. 나 금 많아. 이랬더니 파르티아 사람이 크라수스를 어떻게 죽였냐면, 그래? 우리도 금 많아. 너 입 좀 벌려봐 하고 입 벌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입 벌리게 하고 그 입에다가 금 녹인 물 있죠. 뜨거운 금 물을 부어가지고 입에다 부어서 죽였대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돈을 밝히던 사람의 최후가 금으로 흥한 자 금으로 망했어요. 그렇게 죽었고 자신의 아들은 싸우다 전사했고,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때 이렇게 싸우던 로마군들 중에서 파르티아한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팔렸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면은 이 노예가 가진 거를 다 뺏고 뭐 노역에나 쓰고 뭐 위험한 일 시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노예를 잡았다. 근데 이 노예가 잘하는 게 싸움이야. 그러면 싸움 시키죠. 안 그래요? 뭐 검투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 뭐 자기 집을 지키도록 하는 집 지키는 개 역할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군들이 이 당시에 포로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로마군이 여기 와서 카레 전투에서 진 다음에 노예로 팔려서 동쪽으로 해서 가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애들한테 노예로 팔렸냐면은 흉노족한테 팔렸어요. 흉노족한테 팔려가지고 여기서 지지전투라는 곳에서도 싸우고, 이 지지전투가 이 당시에 누구랑 누가 싸웠냐면은 흉노족하고 한나라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흉노족하고 한나라 중에서 결국에는 중원을 차지하는 게 한나라잖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여기서 이겼고, 이 지지전투에서 로마군이 또 잡혀서 이번에 중국으로 팔려가요. 중국으로 팔려가서 이 중국에서 여기 뭐 리쿠안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오묘한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얼굴이에요. 동양인의 얼굴과 서양인의 눈을 가지고 있죠. 이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되었고요.
와, 이 당시에 로마에서 거의 이 정도면 지구 반바퀴 가까이 돈 건데, 진짜 로마에서 출발해서 엄마 나 잘 갔다 올게, 군공을 세워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 하고 갔다가 여기서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가서 지지전투에서 또 한 번 싸우고 흉노족의 편이 되어서 싸웠지만, 이때는 또 보병과 기병을 다 잘 썼던 한나라한테, 한무제 때의 한나라한테 이제 털려서 이제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네. 결국 삼두 정치가 깨졌습니다. 크라수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삼두 정치가 깨지고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 라이징 스타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폼페이우스가 그동안 감을 잃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하고 감을 잃고 자기 아내랑 같이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뭐 여담으로 폼페이우스 아내가 카이사르 딸이었거든요. 서로 결혼 동맹인데 싸웠냐 라고 하는데, 이때는 또 카이사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싸웠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해산하라고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카이사르는 아직 갈리아 원정을 다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거의 끝난 상태에서 북쪽에 있었는데, 폼페이우스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군대 다 해산시키고 내려와. 너 안 그럼 반역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감을 잃은 거죠. 그 강한 갈리아군을 다 털어먹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오라는 것 자체가, 너 해산시키고 오면 우리가 죽일 거야 이 말이잖아요. 좀 더 노련했어야 되는데 감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카이사르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이 둘의 싸움은 누가 이겼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폼페이우스가 좀 할만했을 수도 있는데, 폼페이우스는 감을 잃어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요.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서 바다까지 건너서 그리스 쪽에 있는 속주로 도망간 다음에 그리스에서 군대를 모아서 카이사르랑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로마를 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힘의 원천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군대를 다 정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폼페이우스를 결국에 멸망시키게 되고요.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느냐면, 이집트로 찾아가서 이집트 왕한테 나 좀 도와줘라, 카이사르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집트 왕이 너 졌잖아, 나는 카이사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면서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려요. 폼페이우스를 죽여요 그냥.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한테 죽은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한테 죽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한테. 그래서 감을 잃은 노장 폼페이우스는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되고, 카이사르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뭐 이후에는 카이사르가 굉장히 독재를 하다가 결국에는 살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살해를 당하게 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사르의 혈육이 그 뒤에 후계를 이었다가 첫 번째 황제가 되면서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로마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로마는 계속해서 번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진짜 뭐 2000년에 가까운 제국을 이어가다가 중세 마렵 그쯤 돼서 멸망을 하게 되죠.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로마 제정시대의 전쟁까지 쭉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앞으로 2번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사 쪽으로 넘어가서 더 이제 한국사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